저희 뭐 회사가 지금 그 상장했다고 하지만 매출 뭐 거의 뭐 80억, 100억, 이제 뭐 120억 이런 목표를 하면서 이제 하고 있고, 근데 회사 가치는 뭐 지금 주식가도 3천억 이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사실 실제 회사 가치보다도 미래 가치를 이제 보고 사람들이 투자한 거고, 그러니까 빚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미래 가치를 빨리 이제 구현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오늘 열심히 그 연구를 독려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한 3년 전에 그 외신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그 대한민국의 카이스트라는 기관에서 킬러 로봇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쪽이랑은 인공지능이라든가 다른 연구를 하지 말자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한 내용을 AI 전문가 60명인가 서명을 해서 언론사에 제보한 그것을 기반으로 한 뉴스 기사입니다. 터미널 드림이죠. 뭐 다음 글도 똑같은 기사입니다. 똑같은 기사인데 여기 몽둥이를 들고 있는 로봇가 있죠. 근데 사실 이 로봇은 그 평창 올림픽 때 성화를 봉송했던 저희 FX2라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고 있는데 좀 몽둥이가 아니라 성화죠, 사실. 이제 그런 걸 보면 뉴스 접하면서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보선 다이나믹스 속에 뛰는 로봇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로봇들, 사족동 로봇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동시에 우려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반응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자기 빠졌는데 빠진 부분을 제가 기억난 대로 말씀드릴게요. 로봇에 대한 기대, 이건 아니 미스프림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 그런 로봇을 이제 시장이 커질 거라는 기대는 크게 한 네 가지 분야에서 보는 관점이 달라요. 첫째로는 이 공장을 하는 팩토리 입장에서 보면 4차 산업이라는 말이랑 묶여서 지금 그 현재 공장 자동화가 고도화될 거다라는 쪽에서 로봇의 역할을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화, 무인화 공장들 이런 것들이 축소될 텐데 거기에 많은 로봇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용 로봇으로 한계가 있던 부분들을 더 많이 복준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 연결부터. 두 번째로는 그 노동시장 쪽, 잡 마켓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로봇이 이제 아까 그 4차 산업은 그잡 마켓하고 관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고도화는 거고. 잡 마켓을 기준 보는 사람들은 노동의 대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봇이. 그쪽에서 로봇 시각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 로봇이 현재 하는 사람의 일감을 뺏어갈 거다, 가져갈 거, 대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핵심이 실제로 3D 업종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로봇이 그 인력 뺏어가냐로 볼 때는 실제로 저는 안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로봇이 투입되는 쪽은 사람이 절대 안 하고 힘으로 안 하려니까 할 수 없이 로봇을 투입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3D 업종 같은 건 누구 안 하려고 해요. 외국인 노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노동, 뭐 캐시어 아주 단순한 거, 그것도 점점 잘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이제 노동의 대체 쪽으로 이제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쪽 시각에서는 로봇이 어쨌든 기존 시장의 로봇을 대체하는 쪽으로 이제 본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보는 시각은 이제 그 아까도 공장 쪽이고 그다음에 노동자 쪽이고 그다음에 일반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 로봇이 많이 출연한다고 말하는 건 전부 다 소셜 로봇을 얘기하는 사회용 로봇. 그러면서 안내 로봇이라든가 뭐 배달 로봇이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이 인간 사회 속에 침투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로봇으로 기대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로봇을 우리가 소셜 로봇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는데 이제 그 경우는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능력, 인지 능력이죠. 이걸 잘 알아본다든가, 그다음에 뭐이 세상의 분위기를 파악한다든가 하는 이런 기본적인 능력이 주가 될 것이고, 이제 대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새는 집에 쓰는 지니아 하는 거죠. 뭐 이런 기가진이 스피커, 스마트 스피커들도 이제 그런 영역에 이제 해당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류가 이제 전문가 로봇입니다. 군사 로봇이라든가, 의료 로봇이라든가. 많이 있겠죠. 드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영역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포괄해서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흡수돼 가는 거는 뭐 자율운전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좀 흡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연히 로봇 시장이 커진다고 말하지만 각 섹터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걸 먼저 실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로봇 세계적인 로봇 시장의 추세를 보면
이제 로봇이 그 원래 1900년대 판타지로 시작했죠. 소설. 판타지 시작했다가 60년대 들어오면서 로봇이 구체화되면서 자동차 공장에서 토요타하고 GM에서 실용화시켰다고 하고 70년대 대량으로 보급되고 그래서 70년대 로봇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면서 그러다가 80년대 초중반 나와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용 로봇 테크놀로지는 80년대 초중반에 완전히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80년대 초가 외국의 과학기술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연구가 시작되는 태동입니다. 그 전까지는 고전적인 연구였다면 새로운 유학생들이 막 들어와서 신기술이 들어오고 삼성전자가 반도체도 투입되고 현대자동차가 수출 시작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고도산업기의 시작기가 80년대 중반이고 그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키워드는 자동화라는 말이 모든 거에 키워드였습니다. 자동화. 그래서 요즘은 AI라고 말하는데 자동화라는 말이 뭐 모든 데 다 들어가는 그 키워드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로봇 기술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때부터 시점이 우리나라가 기술 도약기의 시점이 그때다 보니까 로봇이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로봇의 부품을 들여와서 조립해서 하는 그다음에 모든 재료를 들어와서 조립해서 만든 소위 말해서 소재와 부품과 장비가 100% 수입돼서 시작되게 되면 그전부터 그랬지만 본격적으로 고도화돼 시작되는 그 시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소모장에 손댈 수 없도록 하면서 부지런히 만들기만 하는 시점이 그때가 됐거든요. 우리가 그 서방에서 기술 선진국했던 앞서 30년, 40년을 다 뛰어넘고 갑자기 80년 중반에 로봇 산업 사회로 갑자기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90년대에서 10년, 15년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동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활동하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그때 G7 프로젝트라든가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지금 중국이 하는 제조 중국 2025를 우리가 정확히 1985년도에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G7 CIM 프로젝트 무슨 뭐 오토메이션 그때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많은 회사들이 자동화와 로봇과 CNC 공작 기계 만들면서 제조의 틀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게 되냐면 80년대 중반에 로봇 기술이 완성되면서 공장이 꽉 차니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로봇을 공장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건설용 로봇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하수도 파는 로봇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공장 밖에서 할 수 있는 로봇을 쓸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던 로봇 공학자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왔던 기술들이 전부 다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컨트롤, 뭐 포스 컨트롤, 전부 다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것, 뭐 이렇게 전부 다 센서 피드백을 통해서 하는 컨트롤 쪽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공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는 단순 반복 작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센서를 인식해서 주변 인식해서 하는 이런 로봇을 하면서 이제 로봇 기술이 이제 그 공장 밖에 사용되기를 원하면서 했는데 일본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사실 그 프로젝트 실패로 그만입니다. 그래서 90년대까지 굉장히 했는데 결국 로봇은 공장 밖으로 못 나와요. 못 나오고 이제 공장에서 이제 센서 피드백해서 좀 속도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쭉 유지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아시모가 출몰하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 각 기술원별 다시 말해 북미그룹, EU그룹, 일본그룹 이 세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2000년대를 내다본 그 성장 엔진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또 6대, 9대, 7대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주로 이제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렇게 있고 한데 어느 권역에 관계없이 그 당시에 그 지능 로봇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권의 그 9대 성장 동력 사업 중에 마지막에 들어간 게 지능 로봇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로봇이 부르고 2000년대 맞물려서 닷컴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커지면서 정부에서는 일가구 로봇 시대를 선언하면서 이제 로봇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때 저도 그걸 편승해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쪽에서는 야 우리나라도 인공 저 뭐냐 그저 인간용 로봇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그 지대재 장관을 중심으로 해갖고 인간용 로봇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키스텍 결성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걸 일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스트랑 일본 총알연구소와 이제 혼다사를 방문하면서 이제 팀이 갔는데 그때 그 기술 도입을 야 그러지 말고 너희 나라 가면 카이스트 오주로 교수라는 사람이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더라라는 거를 그 사람한테 역수입된 거예요. 왜냐하면
전 하고 있던 걸 알리지 않고 일본 과학자들만 개인적으로 교류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내는 인간여고 가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과학자들 교류하고 있었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몰랐던 거예요. 근데 시절까지 가서 보니까 그랬더니 또 똑같은 시기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오명 그때 과기부 부총리죠 그 당시에는 과기부총리께서 그때 제가 그 산단장을 맡고 있었는데 홍상선 의원 총장님께서 이제 총장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그 오명 작업에서 몰라 뭐 때문에 자꾸 택시에 왔다가 저녁 식사에 보직자 하는 식사를 하는 와중에 그때 이제 홍 총장이 그 여기 오주로 비싸고 계시는데 요새 뭐 재밌는 로봇 있으니까 저 장관님 부총리님 구경 좀 하시죠. 제가 KHR2라는 로봇을 이제 만든 당시였습니다. 막 걸어다니고 할 텐데 그 오명장에서 참 놀랬던 게 식사하지도 말고 그냥 당장 보러 가야겠다고 그러시더니 그래도 저기서 막 시험실 뛰어가서 로봇 셋업하고 있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식사하시다 말고 오신 거예요. 비서만 딱 때리고 부총리가 오시더니 오더니 뭐 막 엎드려서 발 모양 보고 만져보고 하는데 대단하다고 칭찬하시면서 곧 연락할 거라고 그랬는데 다음날 금요일 밤이었는데 토요일 아침에 9시가 돼서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과장이 되더니 막 찾아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갖고 정말 야나 무지하게 맞았다고 왜 이런 걸 도와주려고 뭐하고 있었냐고 그러면서 칭찬은 그냥 앞으로 이런 줄 알면 안 된다고 야나치가 그래갖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 목소리 아직도 기억해요. 어쨌든 박인우가 또 과장이에요. 근데 굉장히 나이 많은 과장이에요. 고참 과장인데 승지 못한 과장이에요. 느낌이 딱 그래 나오는데 딱 따라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막 야단을 치고 해갖고 오명재 그때 과학기술부 부총리를 하면서 행정권이 없었고 그것이 산업 분야, 정통 분야로 예산권이 내려갔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이쪽에 진대수 장관이 정통부 장관이 이쪽에 이범 장관이었는데 둘이 전작과 동동생이 조자 친합하면서 엄청난 라이벌입니다. 아실 겁니다. 그래갖고 로봇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로봇의 소유권을 정통부로 할 거냐 산업부로 할 거냐고 대전이 일어나요. 대전. 일어나갖고 했는데 우선 휴무를 지원할 때 이번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산업부에서 과기부에서 산업부로 먼저 로봇 산업부니까 산업부로 연락을 했더니 다음날 이범장하면서 연락을 와서 만나자는 그래서 같은 이범장이 직접 내려와갖고 30분 동안 설명을 딱 듣더니 뭐 그때를 오면서 얼마인데 200억 있는데 500억이 문제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고 정말 내 5억이면 된다. 무슨 소리냐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진대수 장관이 부르더니 그거 원래 그 IT는 지도 무슨 정통부에서 하니까 정통부 지원해야 된다고 사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전화 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돈은 산업부에서 내고 주도는 정통부에서 총 관리는 키스트에서 키스트로 된 정통부에 있었습니다. 하고 이쪽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프로세스를 짜서 어쨌든 진행이 될 때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갖고 하다 언제 사달이 났냐면은 2004년도 12월 때 에피소드니까 이런 얘기가 재밌죠.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사달이 났냐면 그때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영국 국왕 여왕 방문 초청으로 가게 됐어요. 굉장히 높은 국빈입니다. 거기 한국 산업기술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 로봇이 가야 된다라고 산업부에서 연락이 와 보니까는 정통부에서 무슨 소리냐 또 우리가 데려가면 둘이 싸움 붙어갖고 정통부를 그럴 바에 가지 말라고 그러고 산업부를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막 하도 그러니까는 이 스케줄이 안 짜지는 거예요. 국무총리실에서 연락이 오고 국무총리실에서 어느 게 맞냐. 근데 중앙정보부에서 연락이 와. 사실은 말이야. 근데 박기원 보좌관 아시죠? 유명한 박기원 보좌관. 한국 박사도 박기원 보좌관. 근데 그 당시가 황 박사가 그 난리치면서 야단 맞고 딱 나무만 찍힙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이 예민할 텐데 우리 어른이 이게 지금 이래서 양쪽은 너무 말이 많은데 한쪽 가지 말자고 그러는데 우리 책임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결국은 가기로 한 겁니다. 가기로 해갖고 했는데 어쨌든 가서 데모자를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진장관도 간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산업부 주관이니까는 3층은 그 정보통신부 전시실, 2층은 산업자하고 전시실인데 저그 두 부서를 세개나고도 몰랐어요. 밤새 싸우는 거야 둘이. 뭐 이런 자신들 채식은 놈들이 그러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기계것들 기름밥들이 하면서 막 싸워요. 그래갖고 포스터를 가면 얘가 무슨 얘가 찍고 저기도 찍고 맨날 포스터 찍는 게 얘기야. 동선 바꿔놓는 거예요. 당일날은 딱 됐는데 이제 저 준비하고 VIP께서 쫙 오시니까는 이제 막 봤을 때 무슨 이범장을 딱 끼고 옆에 내가 쓰더라고. 그러니까
먼저 시간 쓰고들이 짜고들이 또뭐 거기서 했어요. 뭐 대모하고 차고 빨리 들어갔는데 이 진작만이 안 보여. 그래서 봤더니 진작은 빼돌렸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얘기하면 그 VIP 그 대통령이 쓰고 탈탁 장관들 제가 쓰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이렇게 앞서간 동안에 장관들 다 뛰어 이제 현재 가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이쪽으로 하고 지나가 저리 가라고 해갖고 사측으로 막고 올려버린 거예요. 그 진작은 대통령 언제 올지 구경도 못하고 진입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저 진작에 나오면서 우리 교수 오늘 저 대통령 얼굴 뵀어 나한테 그게 뭐는 어디 간지도 몰라 빼돌려 그런 뭐 에피소드도 있었고 어쨌든 그 이후로 저는 두 분하고 엄청 친하게 지냈죠. 지금 지나가니 세그라에서 꼭 부르고 지금도 저 스카이레이크 저 하고 있잖아요. 제가 1년에 2번씩 가서 꼭 강의하고 하고 있고 이봉규는 어제도 전화오고 어떤 벤처들 소개해준다고 그래갖고 저 평창 올림픽 그저 제가 총감독 하게 된 것도 이번 전에 직접 전화해갖고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했어. 그래서 두 분하고 인연이 돼갖고 그래서 친하고 그래서 어디 공식으로 말할 때 두 분의 공이라고 그러지 한 분의 공이라고 말하면 혼나요. 그래서 이봉규 장관을 그래서 장관님이 다 해줬다고 그러고 저기 이제 진정한한테 세가 진정한님이 다 해줬다고 그러고 제가 가운데를 다 탑니다. 그래서 오명훈 장관하고 이제 세 분의 그 당시에 최대 실세 정말 그걸 극복지시고 것은 그런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그때는 막 기자들도 하고 그때 난리가 났어요. 내가 뭐부터 먹고 버리겠다. 하도 시끄러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쨌든 다 지나가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그때 산업부 주관으로 해갖고 뭐랬냐면 이제 그 정통부는 지능 로봇 사업하고 하면서 근데 사업부가 정통부 주관으로 홈 서비스 로봇을 만들려고 10개업체 선정에 돈을 막 주고 10년 내로 일가구 로봇 시대가 오니까 5년 내로 시제품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5년이 지나서 2008년쯤 되나 9년쯤 되나 시제품이 나왔는데 10개가 떨망떨망해서 10개가 나온 거예요. 보면 이렇게 바퀴 달렸고, 그 다음에 스피커 달렸고, 뭐 하는 게 없었고, 하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협동, 무슨 홈서비스 로봇이냐. 실망을 하고, 걔들이 이제 생각하기는 뭐 아시모나 휴보 같은 로봇이가 딱 걸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러는 것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막 유치원에도 고급 사업 중일 때다 퇴침하지 못해요. 막 이제 그러면서, 때마침 이제 그 닷컴의 버블 꺼짐과 맞물려가고, 한번 쭉 바람이 가라앉죠. 그래갖고 이제 쭉 들어갔는데, 그 조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여기서부터 요 말을 하고 2009년대 12년부터 이제 다시 로봇 바람이 불기 시작해. 저게 요새 부는 바람이 아직 안 꺼진 겁니다. 저 바람이 이제 왜냐면 먼저 아마존이 이제 호성을 터트린 거예요. 아마존이 앞으로 물류는 다 로봇화가 된다. 드론으로 배달을 합니다. 이거 선언 기억나시죠? 뭐 어제 생산할 겁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갑자기 이제 로봇화를 선언한 거예요. 여기서 키바라는 굉장히 큰 물류 회사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론 회사를 인수해갖고 뭐 드론 만들어 시범 뭐딱 해요. 실제로 드론으로 하는 건 아직도 이제 공룡에 걸려나 기술 문제 때문에 걸려 있지만 물류 쪽 하는 종류는 굉장히 많이 로봇화가 됐어요. 자동화 엄청난 속도로 자동화됐고 그 비슷한 시기에 소프트뱅크에서 이제 그 만든 거는 저쪽 제가 이제 흔히 잘 알죠. 사정들 저그 불러서 살았는데 제가 다 치는데 그다음에 10개가 안 되죠. 저 1분 달러에 팔았거든요. 1,500?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메이커 하는데 자기 떠났으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연락도 안 받아. 어쨌든 그래서 한 다음에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이걸 1억 불에 이제 인수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하고서 홍콩에다 헤드쿼터 옮기고 300명의 엔지니어를 뽑아갖고 발표한 게 여러분 잘 아시는 페프라는 것입니다. 일본만 많이 있죠. 일본만 이제 강화하고 있는데 페프라 로봇이 이제 또 왓슨도 해서 이제 해서 음성 인식하고 하는데 저거는 아시다시피 폭스콘에서 만들었고 제조는 한 달에 1,000대씩 제조하면서 저거를 이제 싸게 우리나라 돈한뭐 5, 600만 원 정도 수준의 이제 그 개발자한테만 보급을 하고 그 대신에 서브스크립션 피를 갖다 4, 500원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앱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면서 많이 했는데 저희 성공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죠.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저 이제 보스턴 타임스 이슈한 말 나오는데 그거 지금 구글이랑 같이 얘기합니다. 구글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구글은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구글은 제가 그 역사 현장에 많이 있었네요. 2012년인가 저때쯤인데 제가 메일을 하나 봤습니다. 메일을 봤는데 그것이 딱 메일이 왔는데 휴보 로봇이 2대를 샀으면 좋겠는데 얼마냐? 딱 딸랑 그만 딱 있고 앤디 그냥 끝이에요. 앤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야? 쓰레기통. 왜 그런 메일 오거든요. 태권도장 같은 서 괜히 로봇 갖고 태권도 했다. 이런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무시하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있는데 내가 왜 메일 보는지 대답이 없냐?
두 대를 좀 하고 싶으니까 좀 말은 ND, 카마 구글 끝. 구글이 붙었어요. 이게 뭐야? 무식.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 내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한번 만나자 ND 구글. 뭐야? 그래서 앤디를 찾아봤더니 앤드루 루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앤드루 루빈이 뭐냐면 안드로이드 개발자였어요. 저 구글 부회장이에요. 구글 부회장. 그때 뭐가 많이 나왔었냐면 안드로이드를 할 때 왜 삼성 갔다고 20명으로 브리핑했더니 뭐 딱지 맞았다. 그래서 구글 갔더니 했다. 이제 그런 막 전기 나오고 할 그래서 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앤디가 원래가 앤드루 루빈이고 앤드루가 자기가 이름이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별명이었대. 그리고 자신 로봇 광이야. 로봇 광이에요. 로봇 좋아하고 별명이 안드로이드였고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를 했던 건데 대학생이 망하지 않았지 못하는데 그랬지 갑자기 어디가 제 호텔 어느 호텔에 있으니까 조선 호텔인가 어디 그 아침 9시에 도착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전날 때 가려고 딱 이렇게 내일 만나야 되는데 딱 못 잡았는데 미국 갑자기 들어가니까 다음에 보자고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알수 뭐 쓰다 얼마인데 얼마 주면 되고 이랬더니 다음에 카드로 결제되냐고 우리 카드 준비 안 됐다. 현금으로 해봐 이제 은행 뱅크 어카운트 보내는 이게 두세 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 멕시코 방문인가 뭐가 있었습니다. 미국 방문이죠. 어쨌든 그래갖고 그때도 휴보가 동행할 기회가 있어갖고 중간 기착지로 실리콘밸리에서 로봇 시험을 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마침 여기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거 딱 있어 보자고 해요. 벤지분이 이제 지적 와이 사이트에 왔고 내가 그걸 보더니 내가 잭슨 사무실 초청 자기 계획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새로 구글에서 로봇 하려고 건물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쭉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로봇 기업을 인수하려고 그다음에 쭉 리스트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얘기했어요. 저는 뭐 그때 부총장한테 바빴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뭐 생각해 보겠다 그랬고 어쨌든 그때 인수한 대표적인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우리 인수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도 수다로 해 로봇 두 대를 구글에 보냈고 보내기 전에 이거 새로운 법을 하려면 엔지니어한테 2주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 쓰려면 그랬더니 2주 뭐 2박 4일, 3박 4일 배우더니 나중에 1박으로 내가 직접 배우겠다. 내가 굳이 직접 왔어. 앤디하고 그다음에 제임스 커프너 누구냐면 CMU에서 로봇 했다가 이제 구글로 가고 그 제휴차를 쭉 했던 치프 엔지니어고 이제 CMU 그만두고 하기 친해. 왜냐면 초기에 인간이 로봇을 시험지 와서 쭉 계속 학교 활동 계속 같이 했었고 나보고 맨날 해야 친구인데 그 친구 리크루트해갖고 거기 또 많이 갖다 놓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임스 커프너하고 본인하고 와서 1박 2일 동안 우리 뭐 삼겹살 먹으면서 친구들 지냈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그건 인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했는데 문제는 그것도 2년 있다가 이제 앤디가 그만두고 그리고 안에서 그 로봇 사업 갖고 내부 갈등이 다 왔어요. 안 하고 그만두고 그 다음에 제임스 커프너 만나갖고 이제 충분히 학교 있더라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벌써 말안 듣고 집 앞대라고 그러면 힘들다. 그리고 앤디도 이제 안에서 그걸 하다가 그래서 포기하고 나가서 자기 돈이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총괄 인도 계통 판첸한 뭐 있죠. 그 사람이 와서 안드로이드 맡고 그래서 이제 앤디 떠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매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매각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토요타입니다. 토요타에 특별 관심이 있던 게 뭐냐면 제가 다르로틱스 최근에 쭉 3년을 다녀고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총괄했던 사람이 달파의 치프 엔지니어는 길 프레시라는 사람이에요. 길 프레시 이제 우리 시험 중독으로 친하고 뭐 굉장히 승리도 하고 정말 그 사람이 그 나로 챌린지를 기획하고 유지하고 결과 보고서가 상당 다 3년 반 동안 총괄했던 그 7억짜리 1억 불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총괄했는데 끝나자마자 그 사람이 능력을 사하고 토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 TRI에서 그 사람 리크루트 해가면서 첫 미션이 저를 인수하는 거였어요. 뭐 미션인지 뭔지 몰라도 인수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 TRI를 보스턴에 하나 세우고 실리콘밸리에 하나 세우고 도쿄 동경대학에 하나 세우고 이러면서 굉장히 크게 됐고 작년 뉴스 보니까 주프레시 토요타 전체 영국 총괄 부사장입니다. 전체 탑5에 데가 출세했던 어쨌든 그 양반이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 계속을 인수한 거야. 협상이.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소프트웨어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 기프에 만나고 어떻게 해야 돼? 노코멘트 그러더니 결국 저는 넘어갔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지금 군사 쪽이랑 많이 엮여 있어서
원래 브루스 다이내믹스가 지금 저걸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워게임 소프트웨어를 많이 합니다. 그 누구냐, 그 마크 레이번트랑 같은 세미나 때 회장이죠. 그때 했더니 저것보다는 오히려 그 워게임 쪽 소프트웨어 쪽 하는 쪽에 더 그쪽에 수익 모델이 가요. 그래서 그쪽 빼고 그다음에 뭐 조정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소프트웨어 쪽에 그좀 넘어갔고 근데 추경하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홍대에서 쓴다고 그러면 홀랑 사버리는 거예요. 소문에는 맹겼다. 많이 남겼다. 순종이는 뭐 싸게서 비싸게 팔았다. 뭐 이런 한마디로 썼다. 바가지를 뭐 이런 얘기를 시키는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내 말까지. 어쨌든 그 제가 그러다 보니까 자 기자들이 와서 저 왜 샀냐 저나참 물어보더라고. 그때 어떻게 해요? 손좀 물어봐라. 정의선 선생님한테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뭐 두 달 전에 정의선 회장이 저희 랩에 왔었거든요. 와서 같이 한 시간 동안 세미나 해서 한 2시간 동안 뭐 대화하고 옆자리에 앉아서 뭐 밥도 먹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구경만 하는 관심도 없더니 너저 사 물건 안 사고 저것도 사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데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사서 장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면 이제 구글이나 저 토요타가 나오는데 토요타가 TRI 했지만 혼다하고 토요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굉장히 좀 스케일이 큽니다. 확실히 보면 세상에 달라요. 좀. 근데 일본이 지금 그 이제 고령화 사회 때문에 이건 고민이 많고 아시다시피 일본의 저축들은 뭐 70%가 80%가 다 60, 70 먹은 사람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돈은 나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젊은 애들은 다 알려지고 그게 이제 일본의 현실이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 20, 30대 MZ 세대들은 구매력이 없고 실제로 구매력이 가진 사람들은 자동차에 흥미가 없고 이제 이런 이제 사회가 보이니까 이제 그 토요타나 이런 데서는 모빌리티라는 거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회사다라는 캐치리를 바꾸면서 이제 그 퍼스널 모빌리티도 시작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생활 지원 로봇이라는 쪽으로 관심을 돌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강경인 로봇이라든가 뭐 개인이 타는 것들, 뭐 그다음에 편리하게 이동하는 것들, 그다음에 근력 증강 이런 쪽에 이번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 많이 그 방향을 잡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공통점을 보면 실제로 로봇의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로봇은 우리나라 보는 거 아주 일본이나 선진국은 로봇은 공작기계라고 합니다. 동작기계라고 보는 게 원칙이고 우리가 후발주자국은 로봇은 가전제품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선진국에서 그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일어난 게 저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로봇은 로봇 업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누가 쓰는 이런 거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는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그 주류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창을 엽니다. 그러면서 로봇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로봇은 이런 기본적인 소셜 플랫폼에 깔리는 에이전트다라는 인상이 강해지면서 다각적인 게 됩니다. 저는 사실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 드론이라는 걸 예를 들어보면 드론이라는 것이 왜 갑자기 발전했냐? 원래 드론은 비행체였습니다. 비행체. 비행체라는 거는 에어로다이내믹스라는 항공역사들의 전유물이었어요. 헬기 할 때까지도 누가 헬기만 들어 너 유치과 배웠어? 공격 배웠어 임마? 자식? 뭐 여기도 못 가요. 그러나 드론이 나오면서부터 공격이 없어요. 그냥 날개를 붙이만 날아다니지. 완전히 항공모업자 손을 떠나는 순간 모든 사람의 장난감이면서 엄청나게 발전한 겁니다. 그전까지 항공모업자가 꽉 묶여지고 있던 아무도 못 건드리던 그러니까 모든 프로젝트 돈도 전부 항공모업자가 묶여있던 거를 완전히 애들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장난감 에어로다이내믹스를 벗어나버린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엄청난 발전을 했고 로봇이라는 것도 이제 로봇업체의 손을 떠나는 순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엔진이라는 곳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제부터 누구의 손아귀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엔진은 여태까지 자동차는 엔진을 가진 사람의 소유물이 있어요.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그거 못하면 자동차 명을 못 내밀어요. 뭐 디자인은 뭐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엔진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래서 이 자동차는 기계공학과에 속해 있었고 자동차는 기계공학자들이 하는 거고 그건 기계공학과 영역이었지 그런 데서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학습자들이 한다고 뭐 아무나 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영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 트렌드를 보면 고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육아라는 걸 통해서 뭐 물리학적 쪽에서 하고 심리학적 쪽, 뇌과학적 쪽으로 다루던 것이 이미 기본적인 기술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술로 되면서 누가 그걸 응용하면서 확대하느냐라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도 역시 그런 조류 속에서 로봇을 봐야 현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좀 오랜만에 몇개안 넘어가네.
이게 꺼놓고 그냥 안 누르고 이 페이지 갖고 오래 있었더니 지금 죽어버렸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뭐 네이버 랩스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때쯤에 15년도가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 회사에서 처음으로 도전하는 게 네이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네이버 랩스라는 걸 만들어서 했고 저기에 우리 이제 제자들이 많이 가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MG에서도 이제 이 정도 말이 많고 이렇게 좀 했지만 공식적으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저 라스베가스에 가서 공식으로 로봇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삼성도 그게 비슷한 시기에 아직 본격적이지 않지만 그다음에 현대에서도 물론 이제 보다 위주했고 그다음에 증강 로봇 그다음에 저 큐에서 저 이제 여러 개 해주시는데 지금 아마 애들인가 어디 가 있어요 지금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중소기업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들은 다 뭐 이런 뭐 저런 것도 다 이제 뭐 이렇게 다 했다 망친 얘기 많이 있고 이제 한데 어쨌든 그 보면 로봇의 기술은 크게 그 이제 그 우리 기대치하고 현실의 문제에서 이제 다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이제 로봇을 이동한다. 우리가 뭐 배달 로봇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지만 거기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로봇의 하나 핵심 수준의 하나가 슬램 앤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램 앤 내비게이션. 그 슬램이 이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의 약자고 내비게이션 그냥 내립니다. 가는 거죠. 귀찮은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로봇을 딱 하나 갖다 놓으면 이 방을 딱 보고 이걸 딱 보고 저는 보고 예를 들면 교수님 나오세요. 그럼 알아서 쭉 걸어가죠. 그거 하나 행위성이 뭐예요? 이 의자가 여기 못 건너가니까 이리로 가야지. 여기 책상인데 자연인데 이거 돌아가야지. 이렇게 돌아갈까? 저로 돌아갈까? 뛰어넘어갈까? 아니면 뭐 가지 말까? 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다 보여요. 의자 있고 이거 못 가는 건 알잖아요.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 뭐니까 이리로 가. 그래도 뭐 거리적거리니까 이리로 돌아가야지. 처음에 하는 이름이 싹 보고서는 보는 거, 그래서 전체를 파악하는 거, 그게 이제 저 매핑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로컬라이즈, 여기 있구나, 여기 이동하면서 계속 내 위치를 아는 거죠. 상대 위치를 알고 그 위치를 아는 걸 기반으로 해서 갈 길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어디로 나갈까. 그것이 이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사람은 그걸 너무 쉽게 직관적으로 하지만 그걸 로봇한테 시키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딱 놔두는데 너 이리로 나가. 할 수 있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 레이더가 방 그리고 뭐 GPS 갖고 지도가 있어야 내가 뭐 그리고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눈이 있어고 비디오를 쫙 불러본다고 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라이다를 쓰고 뭐 레이저 쏘고 뭐 근접내가 움직임상 파악해 그다음에 뭐 가다가 저 돈이 막혔지 안 막혔지 가봐야 되잖아요. 가봐야 하니까 또 아니 또 돌아와야 되고 또 뭐 이리로 갈까 뭐 저리로 갈까부터 시작해서 이게 상상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이 두 개는 왼쪽으로 있고 오른쪽으로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걸려 있어. 뭐 길에 뭐 쉽게 왜 배달로만 할것 같아요. 왜 못하냐? GPS를 해서 거기서 분명히 밖에서는 매핑 로컬라이징이 쉽게 될 수가 있어요. 이미 맵을 가지고 있고 GPS 로컬라이즈 하니까 어딘지 알고 그러니까 내비게이트 가능하지만 거기는 너무 많은 언스트럭처 비정교화된 구조물들 상황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는 방법 같은 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정교함을 딸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딱 극복해야 될 문제들. 실내에 들어오면 더 어려워요. 실내는 지금 나는 랩핑하거나 로컬라이즈 할 수 있는 툴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지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은. 근데 청소를 보면 헤매는 거예요. 하는 거 같아요. 청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방을 갖다 놓으면 자기가 대충 방의 모양을 파악하는데 모르니까 저걸 집중으로 다니다가 나중에 그림 그려놔. 기억했다가 제가 가뜩길 한다고 계획 짜서 하는데 이게 보면 좀 가깝해요. 왜 이렇게 하면 될거 왔다 갔다 하나. 이제 그만큼 개 입장에서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뭐 이제 뇌하고 붙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읽는 로봇 같은 것도 이제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그 편의성 대그 불편함에 이제 그 경계에서 저걸 이거 힘세지는데 거치할 수 없다. 거치할 수 없고 누가 있겠냐. 힘세지는 거 주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편의성의 문제가 나오는 문제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로봇 같은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제 그 감각의 문제, 리모트 텔레프레젠스는 가능하지만 저쪽의 상황을 내가 느낄 수 없다는 거. 원웨이지 그러니까 그 느낌이 없는 거지. 그래서 로봇으로 해서 무료 로봇을 만들어 놓으면
문을 자꾸 손잡이를 연다는 거는 hin지 중심으로 원을 그리는 건데 내가 리모트로 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따라가다 보니까 원이 되는 건데 리모트로 내가 보고 팔을 잡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손하고 일치가 되겠습니까? 안 되면 눈이 부러지거나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내가 힘의 감각을 느껴야 자연스럽게 원이 나오는 거지 일반적인 원의 행동은 거의 중요한 게 많다. 이런 것들이 극복이 돼야 돼. 그래서 영화 보도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하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이제 이런 것도 보면 실제로 여기 보면 로봇으로 자동화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일을 아직 사람이 저렇게 도와서 한다는 것도 로봇가 지금 자동차 공장 보면은 크게 보면 하네스 공장, 그 페인트, 용접 뭐 이런 것들, 황금, 또 100% 로봇, 하네스 공장 100% 사람, 그까지 우리이죠. 100은 아니지만 한마디로 사람 손 가는 건 옛날부터 계속 사람 손이에요. 못 꺼요. 왜냐하면 로봇이 하는 능력이 로봇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다 보니까 잘하는 건 계속 잘하는데 못하는 건 아무리 열심히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대에서는 그뭐 방금도 노조 없애고 다 로봇으로 오늘 하루 쓰겠어요. 오죽하고 쓰겠습니다. 이런 것도 안 되니까 사람 쓰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부분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도 지금 현실적 문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작업들 같은 애매한 작업들 이게 종이접기가 로봇이 하고 있지만 저는 종이접기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은 종이접기라는 궁극적인 목적 갖고 행동을 하니까 안 되면 치료발로 가지만 쟤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운 좋으면 접히고 운 나쁘면 찢어지는 거고 둘 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런 거는 로봇에 사람을 쉽게 하는 거를 로봇이 잘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다음에 현재 로봇이 있을 때 로봇한테 주어진 자기 전용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로봇은. 그렇지 않으면 로봇은 막 나무지기 때문에 사고가 나죠. 그래서 그러면 로봇이 활용에 큰 걸림돌이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로봇과 사람이 공존했습니다. 같은 공간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협동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은 이제 안전성이 담보가 돼서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해 주겠다. 뭐 이런 걸 하고 있죠. 뭐 여기 굉장히 복잡한 말자 띄워놓고 제가 쭉 가서 조금만 이제 이 로봇을 규정하는 기술 보면 로봇 크게 이제 거의 제 부분으로 끝내겠습니다. 산업용 로봇하고 이제 지능용 로봇 두 개를 나눈다면 산업용 로봇은 주변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로봇입니다. 상호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만들 때 상호작용을 전제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속에 머리 집어넣다 머리 나가. 그리고 지능형 서비스 로봇, 지능형 로봇이라고 말하는 건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상호작용이 무조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무조건 있다. 그런 전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걷는 것도, 그러니까 사용용 로봇은 앙커가 박혀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되지만 걷는 로봇은 바닥이 있으니까 바닥을 감지하는 수준부터 로봇의 모션이 되는 거지 가만히 세워놓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주변은. 자, 이제 그렇게 놓고 볼 때, 그러면 지능 로봇을 규정할 때 그렇게 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 블록은 뭐냐? 두 가지로 봐요. 모빌리티, 모빌리티는 움직임을 통치하는 겁니다. 로봇이 로봇 앞에서는 걷건 움직이건 팔이 있건 뭐건 어떤 물리적인 액션을 가해서 물리적인 현상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가 로봇이라고 방위도 이제 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고 이 지능이라고 말하면 오토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런 오토놈이라는 요소와 모빌리티라는 요소가 겹치면 우리가 이제 그걸 지능 로봇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제 문제는 그것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이놈이 인공지능이 한다는 거 오토놈이라는 건 뭐냐면 이놈이 내 의도를 알아갖고 적당히 반응할 때 내가 기분이 좋은 거지 말도 못 알아듣거나 엉뚱한 짓 하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얘한테 모든 자율권을 줘서 네가 내 명령을 받는 대로 행동하라고 눈치껏 하라고 말하면 이미 내 눈치를 잘못 보면 기분 좋은데 기분 나쁘다고 할 수 있고 내가 뭐 집에 가자고 그랬는데 집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말투를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얘한테 너무 맡겨놓고 나면 너무너무 오류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가는 게 내 뜻대로 가면 기분 좋은데 아니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고 매뉴얼로 하면 좀 매뉴얼이 가깝고 그럼 어느 선까지 이걸 맞춰줘야 돼요. 너무 자율성을 하면 위험하고 그냥 내가 하려니까 귀찮아. 이 왔다 갔다 그 경계선이 애매하다는 거. 그 다음에 힘도 마찬가지고 모빌리티도 얘가 빠르고 힘세면 위험한 거. 굉장히 위험해요. 좀 더 힘을 빼고 나면 메가리로. 그럼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게다가 이 자율성과 로봇이라는 건 아까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모빌리티 오토노미. 그럼 불완전한 힘센 놈한테 멍청한 지능을 주고 나면 사고 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지? 그래서 일반적인 룰은 힘이 세고 이런 결정권이 강한 놈한테는 자율성을 제로. 시킨 대로만 해요. 힘 하나도 없고 뭐 메가리 없는 힘 안 빼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로봇은 아니지만 인식이라든가 뭐 이모드 판단 그거는 굉장히 프리덤을 많이 줘요. 왜냐하면 그 결과 틀리면 뭐 맞으면 좋고 틀리면 알았다고 그냥 근데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액션하고 결부되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두 개의 동시에 활용 안 한다. 그러면 아까 모순인 것이 지능 로봇의 본질은 두 개 합쳐진 거라고 그러는데 집어서 활용 안 한다고 말하니까 거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로봇 기술은 데모는 굉장히 팬시하고 멋있는데 현실에서는 저 딜레마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키우는 로봇도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 로봇 같은 경우에 청소를 해야겠는데 그렇지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비실비실 다니면서 머리도 나쁘게 사람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타협한 거죠. 아, 저 정도면 50만 원 내고 참겠다. 라면서 타협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뒤에 생존 전략은 아무리 쳐다봐도 병깨도 애 울린 만큼 힘이 세지도 않아요. 빠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갑갑하지 않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에 뭐 청소한답 지금 물 뿌리고 뭐 추잡스럽게 안 하고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지구들이 먼지 깔아드린다. 라는 소리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고 길거리 안 내려고 갑갑하죠. 왜 저렇게 하나? 그보다 더 잘 만들면 사고칩니다. 100% 사고칩니다. 그 정도 해놔야 비슷비슷 다니면서 저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공학자들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거, 볼 수 없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실험실에서 데모를 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임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늘하고 땅 차이. 음성인식도 개발자만은 무지하게 잘 알아듣는데 내가 하면 타이어 앞으로 가도 못 알아듣고 내가 이상하다는 뭐 이거 참 어렵다. 이거 제 운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이런 딜레마. 이 쓰라처럼 다 쳐놓고 맘대로 가는 막 쳐놓고 다 막아놓으니까 현대처럼 비실비실 가고 저 어디에 선을 그어야 내가 만족할 것이냐 하는 이 리스크 마음대로 했을 때 편리한 대신에 위험을 안느냐 아니면 불편하지만 내가 끌고 가느냐는 이 선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별로 궁금하시죠?